그러면 AIDT는 그러면 어떤 교과서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우리나라 이제 교과서의 역사를 제가 한번 정리해 봤어요. 자, 이거 한번 읽어 보십시오. 자, 이 교과서는 1948년에 만든 대한민국 최초의 국어 교과서입니다. 퀴즈를 내죠. 자, 이 교과서의 이름은 뭘까요? 국어 아닙니다. 그럴 것 같으면 제가 퀴즈를 안 내요. 뭘까요? 자, 둘 중에 하나입니다. 네, 어느 분이 살짝 얘기하는 것 같은데 둘 중에 하나예요. 자, 1번 바둑이와 철수, 2번 철수와 바둑이. 자, 둘 중에 하나 답이 있어요. 자, 손 한번 들어볼까요? 자, 졸리신 분들 크게 더 이렇게 들어보십시오. 자, 1번 바둑이와 철수. 한 10분 정도 되고요. 자, 2번 철수와 바둑이. 자, 안 드신 분들이 뭐 엄청 많아서 제가 그분들 손들 때까지 손 들어보겠습니다. 그분들 손 들 때까지. 자, 1번 바둑이와 철수.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한 두세 분. 자, 철수와 바둑이. 다 드셨네요. 죄송하지만 철수는 개만도 못해요. 바둑이와 철수입니다. 바둑이와 철수. 영희는 이름조차 못 올리죠. 그죠? 우리나라에 딱 두 권이 남아 있답니다. 서울대학교와 제가 이제 교육개발원에서 정보기시장에서 도서관도 같이 맡았거든요. 그때 찍은 사진입니다. 딱 두 권 남았대요. 그다음 이건 어떻습니까? 이거는 이제 6.25 이후에 유네스코 웅크라 하니까 크가 들어간 거니까 코리아가 들어가 있죠. 들어가 있는 것 같죠. 맞습니다. 전후 복구 사업을 위해서 유엔에서 만든 단체입니다. 여기서 보면 인쇄기계 기증을 받아 국정교과 인쇄 전속공장 대한교과서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이 책은 그 공장에서 박은 것이다. 그러면서 단기 뭐 이렇게. 근데 우리가 이렇게 교과서를 이렇게 만들어 왔어요. 외국의 지원을 받아서. 그리고 여러분들 많이 썼던 교과서. 저는 아직도 이 교과서를 보면 생각나는 게 물려줘야 되잖아요. 후배들한테. 그래서 선생님이 낙서하는 걸 엄청 야단을 쳤어요. 막 손바닥 맞고 그랬대요. 여기다 그림 그리고. 어릴 때 많이 했던 거 뭡니까? 책에다가 많이 한 거. 애니메이션 많이 했잖아요. 탁 넘기는 거. 그림 싸우는 거, 칼싸움하는 거 탁 넘기는 거. 뭔지 아시죠? 네, 아시죠? 안 해보셨다고요? 설마. 그거 안 해보셨어요? 진짜로? 그 막대기 인형 싸우는 거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낙서하면 그냥 선생님한테 혼났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꼭 이 책갈피를 끼워오래요. 근데 저 완전 시골에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초등학교 2학년 때 이제 전기불이 처음 들어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종이가 없어요. 달력도 없고 달력은 있습니다. 뭐냐면 국회의원 성함이 이렇게 크게 있는 거 있잖아요. 후보들 다 나오고 있는 거. 그거. 아니면 이제 아버지 담배를 피시니까 습사지처럼 얇은 거 한 장씩 찍는 거. 그래서 할 수 없이 이거 여러 장 막 풀로 붙여가지고 밥풀로 해가지고 붙여가지고 한 거 기억이 납니다. 그때 서울로 제가 4학년 때 급하게 이제 서울로 이사를 했는데 서울에서 비닐로 막 하더라고요. 비닐. 완전 첨단이었어요. 저한테는. 비닐로. 그러던 교과서 이렇게 바뀝니다. 이거 진짜 잘 봐주셔야 돼요. 이거는. 자, 이거는 2009 개정교육과정에서 바뀐 교과서입니다. 일단 화려해졌죠. 그러면서 뭐가 바뀌냐면 무게가 달라집니다. 엄청 무거워져요. 표지 재질도 달라질 뿐더러 한 장 한 장 그 장도 그람수가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책가방을 들면 제가 작은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인가 3학년 이제 방학 끝날 때 책 잔뜩 받아오잖아요. 못 들겠어요. 너무 무거워서. 그래서 이때 나온 정책 혹시 알고 계십니까? 무슨 뭐예요? 무거운 책가방의 해소 정책 뭐였습니까? 네? 사물함. 여러분들은 사물함으로 기억하고 계시네요. 맞아요. 근데 그 사물함에 교과서는 그럼 사물함에 넣어요. 그럼 집에 가서는 뭐예요? 그래서 만든 교과서 있잖아요. 이 교과서. 이 교과서. 기억나세요? CD로 만들어진 거. 기억나세요? 자, 이 교과서는 저도 디지털 교과서를 좋아하긴 하지만 이 교과서는 정말 실패한 정책입니다. 교육과정이 또 바뀌었잖아요. 2011 바뀌면서 포장도 안 뜯기지 다 쓰레기통에 들어간 교과서. 이 교과서는 어떤 교과서냐면 서책하고 똑같이 만들었어요. 무거운 책가방을 해소하기 위해서. 거의 PDF 형태에 놓았다가 이제 멀티미디어 한두 개만 붙여놓은 게 이 교과서. 근데 우리 많은 초중고 선생님들은 이 교과서가 디지털 교과서인 줄 알아요. 그래서
실패한 게 2011년에 발표했던 스마트 교육 추진 전략. 그게 2012년도에 교육부 대통령 업무보고 자료면 27번인가 나옵니다. 스마트라는 말이. 그러다가 2023년에 딱 3번 나와요. 그것도 초중고에서는 아예 빠지고 평생교육에서만 3번 나와요. 교육부가 지금까지 교육정보화 정책을 하면서 스마트 교육 추진 전략 이렇게 빨리 없앤 건 처음이에요. 이전에 ICT 교육, 이러닝, 유러닝, 스마트 교육, 소프트 교육, AI 교육, 지금 디지털 AI 뭐 이런 수많은 정책이 매년 바뀌어 왔었습니다만, 자, 그 이유는 뭐냐면 많은 선생님들이 디지털 교과서를 이 교과서를 디지털 교과서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럼 디지털 교과서는 뭐냐라는 얘기예요. 뭐냐? 얘네들은 뒤에서 나오니까요. 얘는 이렇게 생긴 거예요. 자, 이렇게 생겼는데 얘는 2007년에 디지털 교과서 상용화 정책에 의해서 처음 시작이 됐습니다. 그때 김신일 장관님, 노무현 정부죠. 김신일 장관께서 발표했던 건데 그때는 서책 교과서가 너무 문제가 있다. 이거 좀 해소해보자. 왜 문제가 있느냐라고 하면 이겁니다. 사교육비 경감 대책이었거든요. 여러분들도 디지털 교과서 집필해 보신 분 아시겠지만 교과서를 개발을 할 때 그 교육과정 문서를 깨알같이 분석합니다. 앞에 뭐 지금 기준으로 보면 성취 기준, 내용 요소, 성취 기준, 핵심 아이디어뿐만 아니라 그 해설, 몇 줄 안 되는 해설, 그 뒤에 나오는 교사수 방법 및 평가까지 구체적으로 읽으면서 그걸 어떻게든 교과서에 담으려고 해요. 그럼 교과서의 페이지가 늘어나겠죠? 그런데 교과서 페이지는 정해져 있어요. 물가상수 그 지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딱 페이지를 제한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내용이 함축적으로 되는 거예요. 이미지를 한 2-3개 넣어주면 아이들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이 하나만 선택해서 넣고, 그죠? 농촌, 산촌, 오촌, 저기 어디 섬 지역까지 다 보여주고 싶은데 지면에 한계상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대표적인 한두 이미지만 넣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제대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지문도 짧고 함축적이고 사진도 자료도 여러 개 넣는 것이 아니라 한두 개만 넣게 되고, 문제도 마찬가지고, 문제도 이왕이면 여러 문제 넣어서 각 차시별로 주요 내용들을 다 한 번씩 확인하고 싶은데 지면 한계상 안 되는 거죠. 자, 이거 없애자고 만드는 것이 디지털 교과서. 디지털 교과서 한 권으로 좀 해결해 보자. 근데 이거를 헷갈린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번에 만드는 AIDT라는 건 뭐냐? 자, 그러면 인공지능이 잘하는 거 있어. 인공지능이 정말 잘하는 거 있죠. 그런 것은 기계한테 맡기고, 그리고 사람이 잘하는 것은 사람이 온전히 그 일에 매달릴 수 있게 하자. 소위 말하는 하이터치 하이텍 겁니다. 자, 인공지능이 잘하는 것 한번 뒤에서 자료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인간 교사와 AI가 협업하는 교육을 해보겠다는 거죠. 어떻게 협업하느냐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볼까요? 예를 들면 하이터치를 강조하는 선생님입니다. 여러분들 초임 때 저도 그랬는데 이제 지금 일기검사 안 하시죠? 저희는 일기검사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거기다가 깨알같이 글을 써줬어요. 최소한 3-4줄은 써준 것 같아요. 써주면 그때는 부모님도 일기를 봤나 봐요. 어린아이니까 이제 봤겠죠. 봤는데 그러면 이제 부모들이 되게 좋아하죠. 특히 녹색 어머니니 뭐니 하면 막 오셔요. 굳이 뭐 오라고 부탁 안 해도 잘 오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때 저는 학급당 40명이 넘은 아주 큰 학교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학생 수가 거의 3,000명 가까이 됐던 것 같아요. 엄청 큰 학교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매일 그 집에 가서 하는 게 일기검사예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어떻게 해요? 참 잘했어요 이걸로 끝나고요. 그 다음에 그것도 귀찮으니까 어떻게 돼요? 스탬프. 그죠? 사실 힘든 일입니다. 이렇게 매번 우리 아이들을 관찰하고 글을 읽고 매번 피드백을 준다는 것은 대단히 힘든 일이에요. 반대로 이 경우는 어떻습니까? 하이테크만을 생각하는. 자, 중학교 교사 B는 말이죠. 에듀테크를 위해서 문제풀이를 계속 시켜요. 계속 정답률이 올라갈 때까지 계속 틀린 문제, 계속 문제를 풀게 합니다. 예를 들면 저희 아이가 어릴 때 보니까 초등학교 1, 2학년 때 9땡땡 학습지 했어요. 뭐 수학을 제일 싫어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1부터 모든 99까지 모든 경우수를 더하기 빼기를 다 시키더라고요. 그죠? 수학에 대해서 조금 뭔가 신물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막 울면서 저한테 옵니다. 그러면 제가 야, 그러면 3의 배수만 풀어 이렇게 얘기하죠. 3의 배수만 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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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의 배수
조금 말 잘 들으면 이제 4의 배수만 풀어. 아니면 홀수 짝수 이렇게. 그런데 제가 왜 이걸 시키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부부싸움 첫 번째 시작했던 겁니다. 저는 싫다. 아내는 해야 한다. 자, 그러면 이거를 조화롭게 하는 게 뭐겠습니까? 바로 지금 AIDT라는 거예요. 어떻게 조화롭게 할 거냐? AI가 잘하는 게 AI는 데이터로 학습하거든요. 데이터로 학습하기 때문에 뭘 잘하냐면 반복적인 걸 잘해요. 그리고 유아인은 약간 패턴이 있는 걸 잘해요. 그런 걸 쫙 찾아가지고 딱 분석해주고 앞으로 이렇게 해주세요 이래요. AI는 순전히 그겁니다. 학습을 한다는 것은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런 데이터로 보니까 이렇게 가네? 그러면 중간에 어느 아이를 봐서 야 이전에 아이들이 이렇게 가더라? 그러면 너도 이렇게 해봐. 그러면 성적이 올라. 이런 식이에요. 철저하게 데이터를 중심으로 얘기해요. 그런데 AI는 데이터로 하기 때문에 과학적일지 모르지만 대단히 심각한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교실에는 데이터화되지 않은 게 더 많아요. 그죠? 데이터화한다는 것은 보여야 돼요. 뭔가 관찰이 가능해야 돼요. 특히 지금의 현재의 AI 기술은 더욱 그렇습니다. 문제를 풀어야 돼요. 뭔가 기록을 해야 돼요. 패드에다 뭔가 낙서를 해야 그것이 기록이 됩니다. 근데 기록되지 않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교사의 역할이 필요한 거죠. 교사의. 특히 감정적인 거, 정서적인 거 이런 것들은 지금 AI가 그것을 인식하고 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물론 가능합니다. 이미 이미지 인식이나 음성 인식 기술이 뛰어나기 때문에 가능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거 하는 방법, 데이터를 수집하는 3가지 방법이 있죠. 그 첫 번째 방법이 뭡니까? 기록하는 거. 선생님들이 매번 기록하는 거예요. 매번 내 수업할 때마다 기록하는 거예요. 근데 어렵다니까요, 그건요. 진짜 그렇게 AI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 앞으로 전라북도는 모든 수업에 특정 학생 개입에 결별적으로 2줄, 3줄 이상의 문장을 완성해야 합니다. 라고 해보십시오. 난리 나죠. 이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진짜 쉬운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완벽하게 하는 방법. 어떻게 해요? 교실에 카메라를 2대, 3대 막 설치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인권과 교권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건 안 됩니다. 그럼 세 번째는 뭐예요? 할 수 없어요. 이왕이면 완벽하게 모든 데이터를 수집하고 싶지만 안 되니까 지금 이미 기기가 나눠져 있잖아요. 스마트 기기 사용할 때만이라도 좀 더 적극적으로 얘기하면 AIDT를 사용할 때만이라도 터치하고 기록하고 보고 문제 푸는 것들을 저장해서 AI한테 던져주고 그리고 이 아이가 뭘 부족해야 하는지 1차적인 정보를 얻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정보를 받아서 AI가 바로 처방하게 한다? 아니요. 교사가 반드시 개입하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개발 가이드라인을 만들 때 교사의 역할을 가장 중요했습니다. 교사가 어떤 역할을 할 거냐. 그죠? 교사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반응 진단하고 처방을 하는데 이 처방을 기계에 의존하지 않게 기계가 바로 아이들을 처방하지 않게 중간에 교사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게 그리고 교사가 교사학습 자료라든가 아이들의 어떤 평가 문화나 이런 것을 재구성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든 교과서입니다. 만약에 이제 이렇게 AI 영어 수업에 이렇게 사용한다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말하기 발표를 우리 하는데 아까 영어 교육 한다고 그랬잖아요. 영어 교육하면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시리, 빅스비 가지고 인공지능 개랑 이렇게 영어 회화를 연습했다. 내가 봐서는 그거 가지고 연습할 정도의 실력은 아마 엄청 높은 수준일 것 같아요. 저는 안 되더라고요. 저는 기본 해야 하는 점을 합니다만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살짝 머뭇거리면 이미 애가 딴소리 그냥 꺼져버려요. 대화가 안 돼요. 그런데 얼마 전에 포옴니 가지고 대화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해요. 어떻게 했냐면 포옴니는 핸드폰에서 쓸 수 있어요. 음성 인식 가능합니다. PC에서는 어렵고요. 딱 해놓고 야 챗GPT야 나 영어 진짜 못해. 근데 기본 해야만 좀 할 줄 알거든. 너 나랑 영어 연습을 하자. 대신 내가 조금 머뭇거리면 좀 기다려줘 제발. 알았지? 그냥 바로 물어보지 말고 내가 그랬더니 애가 텀을 진짜 기다립니다. 텀을. 이왕이면 좀 더 정확하면 무전기 하듯이 내가 오버라는 말 내가 질문하고 나서 끝 이렇게 할 때만 하게 한다든가. 오버하면 네가
답변을 한다든가. 그리고 내 표현을 하면 일단 들어줘. 들어주고 그 표현이 유양이면 더 미국 문화나 영어권에서 저 적절한 표현이 있다면 한글로 꼭 설명을 해줘. 이 정도면 진짜 완벽하게 답변을 해줍니다. 진짜 자연스럽게 영어 회화를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런 교육을 하겠다는 거죠. 근데 이런 교육을 서비스를 받으려면 교사가 다 일일이 대응해야 되고 아니면 그 반에 좀 영어를 잘하는 우수한 아이들이 있다면 그 아이하고 매칭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AI 정말 잘하잖아요. 이번에 자 1차 결과 나왔다고 그랬죠. 제가 그 대입이기 때문에 정식으로 말씀 못 드립니다만 영어는 꽤 많이 합격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수학이나 정보는 대부분 떨어졌습니다. 합격이 두세 개밖에 안 돼요. 영어는 진짜 많이 합격을 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영어는 디지털 교과서가 있었어요. 2007년부터 시작해서 쭉 지금까지 2015에서도 있어 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심사위원들 말로는 기능보다도 기본적인 교과서로서의 내용이 부실했다. 이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반 에듀테크 업체들이 하신 분들은 내용이 많이 부족했을 거고 또 기존의 출판사들은 계속 디지털 교과서 개발을 해왔기 때문에 디지털 자료들이 충분했겠죠. 거기에다 AI를 적절히 입혀서 그야말로 교과서다운 걸 만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영어를 예를 드는데요. 이거는 양천구에서 EBS랑 챗GPT 영어 스피치 경진대회를 했어요. 제가 이제 심사위원을 해달라고 그래서 갔는데 도대체 챗GPT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스피치를 하나? 그랬더니 심사 항목에 그 내용에 이렇게 있습니다. 아이들이 챗GPT를 실제 썼을 때 이제 프롬프트에 대해 명령을 입력하면 답변이 나오잖아요. 그 스크립트 전체를 다 긁어서 심사위원회에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챗GPT를 어떻게 활용해서 자기 연설문을 만들고 어떻게 답변했는지를 보는 거예요. 단순히 영어 스피치 대화가 아니에요. 챗GPT를 기반으로 한 영어 스피치예요. 그래서 제가 그 짧은 시간에 반나절 동안 심사를 했습니다만 제가 쭉 프롬프트를 그 자리에서 막 열심히 분석을 했어요. 이 아이들이 이 영어 챗GPT를 스피치를 위해서 어떻게 활용하는가. 보니까 사전, 모르는 단어 찾는 거. 가장 기초적인 사용법이죠. 번역, 자신이 글을 먼저 써놓고 번역하는 거. 그 다음에 글 작성도 몇 가지 해보고 다 해달래요. 나 몇 학년인데 중학교 1학년인데 뭐 이런 주제 가지고 이제 주제도 처음 줬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주제에 대해서도 잘 모르겠죠. 그 다음에 사례형. 쭉 얘기하다가 야 이런 사례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 사례 한번 찾아줘. 한 이 정도까지는 아주 초보자들의 이용 방법이죠. 근데 뒤에 방법은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절차형은 발표 내용보다는 이 아이는 내용을 좀 잘 알겠죠. 내용보다는 발표 방법이나 형식. 내가 영어로 이런 제스처에서 어떤 표현을 하는 게 좋아? 이런 표현을 할 때는 어떻게 몸짓을 하면 좋아? 이런 식의. 이해형. 한글로 계속 끊임없이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해했을 때 그거를 글로 만들어서 영어로 만들어서 얘기하는 형태. 면접형. 와, 이거는 GPT를 학생이라고 설정하고 애한테 막 질문합니다. 지가 평가자가 돼서. 튜터형은 반대로 GPT를 선생님이 평가자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죠. 이게 평가형 같은 거. 또 튜터형 같은 경우는 GPT가 이제 선생님이다. 선생님한테 질문하듯이 끊임없이 묻는요. 마지막 주도형은 이 모든 상황을 글로 자세히 정리하면서 그 주요 내용에 맞는 질문과 답변을 이렇게 참고해서 자기 글을 거기에 보면 이 아이는 정말 우수한 아이였어요. 어떤 영어 표현이나 이런 거 전혀 안 물어보더라고요. 영어 실력이 좀 돼 있는 학생들이죠. 자, 이런 방법들을 대부분의 아이들은 앞에 몇 단계만 하지만 또 우수한 아이들은 이 모든 방법을 다 씁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서 쓰고 있더라는 거죠. 이거는 부모들이 도와주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질문의 수준을 보면 이게 부모의 도움을 받았는지 아이가 몰라서 하나하나 질문하면서 하는 건지 금방 알죠. 또 부모가 들어갈 수도 없어요. 본선에서는. 그래서 이 짧은 시간에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는가. 이런 보조교사가 있다면 또 AI 때 이런 기능이 있다면 우리가 조금 우리 선생님이 미처 이렇게 세세하게 1대1로 못 해주는 거 보강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